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네, 직독잡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방현철 기자가 쓴 코로나 화폐 전쟁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부에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 책 이름이 결국에 화폐 전쟁이잖아요. 코로나 화폐 전쟁. 그러면은 이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디지털 화폐가 패권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가 사실 뭐 그냥 경제 관련된 섹션에만 뭐 연관이 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 이게 정치, 국제 정치랑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 중국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지금 CBDC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인데 이게 중국 인민은행이 2014년쯤에 CBDC 연구팀을 만들었어요. 2014년? 네. 되게 빨리 만들었네요. 엄청 빨리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CBDC에 관련된 개념이 나오거나 이거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나온 게 아마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좀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냥 뭐 학자들이 논의를 하는 그쯤이었거든요. 근데 2014년에 중국이 직접 연구팀을 만들고 한 3년 연구를 한 뒤에 2017년부터는 이거를 격상을 시켜요. 디지털 화폐 연구소로.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범 도입 실험을 그때 이후부터 계속 쭉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설에 중국이 도시 몇 개를 찝어가지고 세뱃돈 형식으로 뭐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이래서 좀 화제가 뉴스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실험인 거죠. 그냥 국소적으로 만약에 디지털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를 사람들한테 주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실험을 한번 해본 건데 그만큼 되게 앞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이외에는 뭐 실험을 진짜 뭐 사람들한테 뭐 이거를 나눠준 정도로 발전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없어요. 사실 중국은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렇죠. 조건의 나라죠. 그렇죠. 그냥 정부에서 그냥 아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그러니까 실험이 용이하니까 지금 기술도 발전돼 있는 게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지금 한 84개? 84개. 되게 많네요. 근데 그쵸. 특허라는 게 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보안 기술, 뭐 송금 기술, 그렇죠. 뭐 중앙은행 구조랑 뭐 블록체인 어떻게 합칠 건지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그리고 얘가 그 인민은행만 특허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보면 알리바바도 알리페이도 이런 거 많이 그 특허를 얻고 있어요. 그죠. 한 뭐 5개 뭐 10개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사실 텐센트 알리바바 사기업이긴 하지만 사실상 국가의 뭐 어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렇죠. 사실 그거 나누는 게 엄청 큰 의미는 있지 않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뭐 기업들도 이렇게 어쨌든 중국 내에서 그런 특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뭐 그래서 근데 중국이 아까 백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험이 용이한 것도 있지만 국민 대부분이 모바일로 결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국민의 86%가 모바일로 결제를 한대요. 진짜 86%면 스마트폰을 86% 갖고 있다고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거의 다네. 소수 민족 빼고 거의 다네.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QR 코드로 결제를 하는 거죠. 거의 전 국민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사용을 하겠다. QR 코드 이렇게 띡 찍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중국으로 여행을 가면 오히려 그게 힘들다니까요. 현금을 내고 싶은데 현금을 잘 안 받아줘요. 맞아요. 그래서 막 위챗페이 없냐고 물어보면 위챗페이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만들기 힘들거든요. 뭘 막 인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없어요. 막 이래야 되거든요. 혹시 뭐 그런 서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당해 뭐 충당. 아니 그런 거 몰라. 근데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죠. 당신의 계약서에. 모든 정보는 당으로 귀속되며 이런 거 뭐 있는 거 그럴 아니에요? 수도 있죠. 정보 뭐 위치 추적일 허용하겠냐 그쵸. 뭐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도 늘 그거 하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게 BBC 기자가 위챗 써야 되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렇죠. 써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BBC 영국 기자인가 그 막 천안문 얘기를 막 카톡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챗으로 한 거죠. 그랬더니 뭐 이게 잠금되더니 얼굴 인식을 해야 풀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걸 이렇게 동의를 해야 뭐 이렇게 락이 풀리는 뭐 그런 걸 그 BBC 기자가 써서 유명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는 당신 처음 아이 왓칭 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안면 인식을 하고. 근데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유명한 어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천안문 사태 이런 것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바꿔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 한자나 이런 거를 좀 다르게 바꿔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없는 날짜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5월 뭐 42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42일이 없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검열을 피하려고. 네,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못 알아보겠지 보면. 그죠. 곰돌이 푸라는 말도 금지당했잖아요. 그 시진핑을 곰돌이 지칭하는 푸라고 말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른 용어를 막 개발하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6월 4일인데 그거를 말을 못하니까 5월 35일이라고 부른대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얘기된다. 와, 진짜 확실히 똑똑하네 사람들. 근데 이게 QR 코드 결제가 한국은 QR보다는 삼성페이가 하는 이 접촉식 이게 그렇죠. 대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도 QR이 훨씬 편하거든요. 해보면. 이번에 약간 장소 이거 뭐지? 맞아. QR코드. QR코드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편하더라고요. QR이 저는 제로페이 가끔 써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게 제로페이 쓰는 사람 처음 왜냐면 제가 그 지역 상품권을 샀기 때문에 장 보관할 때 가끔 써요. 근데 해보면 진짜 알뜰하다, 그쵸? 근데 해보면 의외로 엄청 편해요. 그쵸. 해보면 의외로 엄청 편하고. 역시 남궁 기자가 재테크가 저기 백기조 좀 배우세요 제발. 저는 저런 거 못해요. 너무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도 QR 코드로 자리가 잡혔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 편했을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게 이제 중국이 QR 코드를 사용을 해서 디지털화가 많이 진전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QR 코드 결제는 딱 두 기업으로 나뉘잖아요. 텐센트랑 알리바바. 알리페이랑 텐센트는 무슨 페이예요? 위챗페이. 네. 그러니까 딱 그 두 개 기업이 나눠져 있는 건데 만약에 기업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기업 결제망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물론 그런 확률이 적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냥 중국 경제가 그때부터 마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있지 않고 맨날 딱 그 결제 시스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디지털 위안화 관련해서 외신들이 취재를 했을 때 중국 당국자들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인터뷰 내용 중 하나인데 중국 당국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이유가 사실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전자 결제 시장 독점권을 좀 낮추고 그 자리에 국가가 들어가서 이제 좀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IT 기업,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은행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렇게 계란들을 여러 바구니에 담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우리 이미 했잖아요. 이거 제로페이가 이거지. 제로페이가 사실 국가가 결제 시장에 갑자기 세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지급 결제 사업하는 분 중에 이 QR 코드가 훨씬 좋으니까 진출 한번 얘기한 건데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겨우 이 시장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국가가 제로페이로 들어와가지고서는 다 시장을 먹었다고 하거든요. QR페이 시장에선. 근데 이거랑 같은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거죠. 중국은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결제를 만들고 싶어. 그러네요. 사실 두 기업이라고 해도 어쨌든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 결국 관리를 한다는 거네요.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두 기업이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게 불안정하다는 말은 결국 약간 좀 꼴보기 싫다는 말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국가가 이 화폐를 관리를 하겠다. 너네들이 이제 지급결제 시장을 나눠 갖는 걸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중국 정치에 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텐센트 알리바바 예를 들면 어디 상하이방 소속인 거지. 근데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태자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상하이방에 닿아 있는 기업이니까 이 사람들 꿀밤을 먹이려고 디지털 위안을 확 풀어가지고 지금 마윈이 지금 저기 고초를 겪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왜냐면은 우리가 봤을 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사실 중국 정부 거 아니야 하는데 그 안에서는 분명히 그 권력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를 들면 텐센트는 상하이방이고 누구는 어디 쪽이고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내부적으로 정치는 참 복잡하긴 할 텐데 대외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결하게 우리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 거야라는 건데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뭘 할 거냐 우리가 저번 주에 되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중앙은행이 직접 계좌를 개설을 하면은 뭐 그쵸. 이런 효과도 있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일단 그건 아니에요. 중국은 명확히 우리는 그냥 종이랑 동전을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둘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중앙은행에 국민들이 직접 계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뭐 지금도 중앙은행이 그냥 시중은행들한테 시중은행이랑만 거래를 하듯이 이 CBDC를 중앙은행이 발행은 하되 이걸 시중은행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복층 구조라고 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사이에 시중은행들이 있고 그 밑에 소비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중앙은행에서 흘러나와서 시중은행으로 간 다음에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돈을 뿌리는 거죠. 지금 돈이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뭐 그냥 아까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디지털 위안화 만든다고 크게 뭐 이렇게 막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그러게요. 그럼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쭉 돌아와서 이게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인데 이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다른 나라들이랑 거래를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용을 시켜보자라는 목적에서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먼 미래일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지만 디지털 어쨌든 화폐가 계속 종이랑 돈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언젠지가 문제인 거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해서 디지털 형태로 뭐 결제가 간편하고 결제 속도도 빠르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발달시켜 놓으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미국 다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모든 게 다 달러 국제 무역이나 뭐 기름을 살 때나 뭐 이 다 달러를 사용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미국을 제치고 이제 기축통화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이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위안을 만들면 해외에서 쓰기 좋게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이제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디지털 달러가 있지도 않고 디지털 위안화가 아직 뭐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결제 속도라던가 다른 나라와의 그 송금 문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렇게 80개가 넘는 특허를 만든 이유도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먼저 선점을 해야 미국을 디지털 화폐 쪽에서만큼은 제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기술을 먼저 선점하자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약간 패권 싸움이네요. 진짜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지금 아프리카는 가면은 다 중국인들이 상권부터 해서 경제권을 다 장악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소매 같은 건 이미 다 먹었고 한데 그런 나라들 화폐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도 스마트폰은 있으니까 그들한테 디지털 위안을 쏴주는 거지. 그렇죠. 그 아프리카와 예를 들면 케냐가 있으면 케냐 경제에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면 케냐인들이 이제 그냥 불안한 케냐 돈을 안 쓰고 위안화가 더 편하네? 그래서 위안화를 쓰게 하면 자기들 영향권에 들어오는 거죠. 디지털 위안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워낙 엉망이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막 가격 변동성 세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디지털 위안을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그냥 위안화를 써가지고 하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웃긴 게 한국이 그 위안화랑 거의 원화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한국이 의외로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냥 한국 원화랑 거의 위안화는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냥 작년에도 1위안이었던 한국 물건이 올해도 1위안이면 그냥 위안화 가지고 계속 주고받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그쵸? 들면은 뭐 맞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도 그 위안화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중국인들이 뭘 생각하는지는 보이네요. 이걸 보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이제 세계 패권을 노리는 되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이 경제적인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한 게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된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영국이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파운드화를 많이 썼다가 세계 2차 대전을 거쳐서 그 이후에 달러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유럽을 미국이 승전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막 미친 듯이 원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 달러가 되게 많이 통화가 되고 이제 달러를 쓰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유럽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중심 약간 그 국제 무대의 중심 이제 좀 선진국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기축 통화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약간 이제 해외 원조를 통해서 위안화를 뭐 뿌리자. 살포하는 거죠. 살포를 해서 위안화 사용량을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중국 1대1로가 사실 그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 12DC가 계속 낯설긴 한데 그냥 그거 같아요. 은행을 패스하게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케냐 사람이 위안화를 쓸 수는 있는데 은행이 없으면 케냐 은행에서 위안화를 받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예를 들면 거기 앱에다가 인민은행에 하나 깔면 그냥 다들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결제가 된다고 치면 아니죠. 알리페이를 그냥 쓰면 되겠구나. 뭐 해외에서도 알리페이 쓰잖아요 요즘. 그렇죠. 저는 그 알리바바 직구할 때 때문에 가입을 해놨거든요. 아 그래요? 그쵸. 알리바바 쓰는 사람들은 다 가입이 돼 있죠. 타오바오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냥 얼마든지 위안화를 그냥 편하게 쓰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해외 국제화 이런 거 할 때도 좋긴 하겠네요 보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 노린 건 딱 그건데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드릉드릉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위기를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어떻게 하지?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면 어떻게 하지? 약간 우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4월쯤인가 미국 재무부인가 국무부에서 아마 보고서가 하나 나왔을 텐데 거기에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치권에서도 좀 무서워하고 있다는 소리죠.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의 경쟁자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CBDC 논의에 불이 붙은 이유가 저번 주에 페이스북이 코인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불을 붙인 게 야 페이스북 너네들이 감히 뭐 중앙은행의 그 화폐 주조권을 침해해? 이것도 있었지만 사실 다른 측면 정치적으로도 불을 붙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이 디지털 리브라 그러니까 이 코인을 만드는 것 때문에 상원 청문회에 불려가요. 그래서 막 질문을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이제 뭐라고 했겠죠. 야 니들이 뭔데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저커버그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리브라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놓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리브라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달러가 뒷받침되는 리브라를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 사업만이 문제 아니라 미국 금융 리더십이랑 뭐 전 세계 민주주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야 너네들 혁신을 못 하잖아.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대신 혁신을 해줄게. 약간 이런 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정부가 혁신을 못하니까 우리가 정부를 대신해서 혁신을 이뤄주겠다. 그게 바로 리브라다. 이렇게 얘기를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어쨌든 되게 그 수사들을 걷어내고 보면은 아니 야 디지털 위안화 나오는데 너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라는 게 저커버그의 요지거든요. 자기네들의 사업의 논리를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표면적으로는 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이제 상원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뒤로 정치권들이 좀 디지털 달러를 빨리 발전시키자라는 공감대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군요. 그렇죠. 근데 그럼 진짜 그런 날이 올까요? 저희가 달러가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날이 올까요? 근데 일단 제가 여기저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뭐 여기 전문가들도 물어보고 한국은행 내에서도 물어보긴 했는데 일단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왜죠? 왜냐면 일단 책에서도 사실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지위를 잇는 것은 사실 이제 이미 기득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네, 정치적으로도 기득권 이제 되게 패권국이기도 하고 그런 나라에서 기축 통화 자리를 잇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 보기도 하고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가 2008년이잖아요. 그때 세계 금융위기 금융위기를 때. 촉발했던 나라이기도 하니까. 근데 네. 그때도 이제 연준이 잘 정책으로 막아낸 거를 보면은 아까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충분히 뭐 어떤 위협에 맞서서 그 기축통화국 자리를 잘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전문가들 시각이 이제 그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 다 미국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한국은행에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국은행은 왜냐하면 근데 한국은행은 사실 한국은행이 기축통화 무너질 거라 그러면 당장 블룸버그에 속보 뜨고 한국에서 기축통화 무너진다고 했다더라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미 가진 기득권이기 때문에 기득권은 긍정하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축 통화라는 게 무슨 왕자 무슨 뭐 토너먼트전이 있어서 우승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파워를 유지하느냐의 슈퍼 파워냐 아니면 덜 슈퍼 파워냐의 문제인데 기득권이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조금씩 그 권력을 잃을 수는 있는 거고. 조금씩 침식을 하겠죠. 그렇죠. 달러가 파운드화를 하루아침에 대체한 게 아니라 야금야금 대체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은 그걸 노리죠. 수십 년 동안 그 달러 밑에를 이렇게 계속 갉아먹으면서 자기들이 스르르르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확 뒤집히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위안화 왜냐면은 요즘엔 석유도 달러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석유도 위안화로 산 사례가 나왔고 맞아요. 원래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사는 게 국제적 룰이었는데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가 달러라는 달러로밖에 살 수가 없어서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환 보유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 한 국가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닥나면은 사실 큰일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큰 게 에너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란이 하도 미국이 괴롭히니까 자기들 위안화 받고 이제부터 팔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위안화가 많아요. 왜냐면 한국은 수출의 30%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그게 다 위안화 결제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위안화를 쌓아놓고 있다가 그래? 그럼 물론 우리는 그 제재 때문에 못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불량 국가면 몰래 이란에서 싼 값에 위안화 주고서는 석유로 사오게 되거나 이러면은 조금씩 그 영향력이 넘어올 수 있다. 근데 영향력은 넘어올 수 있지만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어쨌든 저는 기축통화라는 거는 그 약간 그러니까 G2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을 세계에 전파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과 되게 굉장히 연관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의 체제를 전 세계 사람들이 신뢰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만 해도 위챗페이 쓰면은 우리 뭐 아까 남국민 기자가 막 당에다 귀속된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물어볼 정도로 그 정도로 신뢰가 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 세계 인구가 중국의 위안화를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체제의 문제도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 그렇죠. 문제도 굉장히 중국은 중요하다고 뭐 봐요. 국제화도 아직 발걸음을 뗀 그쵸 사실 상태니까. 뗀 수준이고 그러니까 뭐 기축 통화까지는 어려워도 영향력 확대는 꾸준히 이어갈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이거가 그 정도로 생기면. 정리하면 맞아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3부는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희 4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어떤 입장이고 좀 우리나라는 CBDC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진전되고 있나 살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